옛날 옛적에 저 깊은 산골짜기 소나무 울창한 곳에 춘복이라는 사냥꾼이 살고 있었답니다. 춘복은 어릴 적부터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괴팍한 성정을 지닌 사내였지요. 16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산에 들어와 살게 된 이래로 그는 사람들의 말보다 바람 소리가, 사람들의 웃음보다 새들의 지저김이 더 정겨웠답니다. 춘복의 어린 시절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는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낙방한 선비였고 어머니는 다소곳한 양가집 교수였지요. 가난했지만 책이 가득한 집에서 춘복은 자라났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춘복에게 글을 가르치며 언젠가는 과거에 급제하여 가문을 일으키길 바랐어요. 춘복아, 사람은 글을 알아야 사람이 되는 법이다. 내가 이 아비의 뜻을 이어 훌륭한 선비가 되거라. 그러나 역병이 돌던 해 춘복의 부모님은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춘복의 삼촌은 집과 땅을 모두 빼앗았지요. 내가 어린 것이 무슨 재산을 지키겠느냐. 내가 대신 맡아두마.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어요. 삼촌은 춘복을 종처럼 부리며 집안일을 시켰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았답니다. 춘복은 밤마다 부모님이 물려준 책을 몰래 읽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삼촌이 그 책마저 팔아버리려 하자 춘복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아버지의 책만은 안 됩니다. 그것만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삼촌의 매가 춘복의 등을 내리쳤답니다. 그날 밤 상처투성이가 된 춘복은 한 권의 책만을 품에 안고 집을 빠져나왔어요. 그렇게 그는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답니다. 처음에는 굶주림과 추위에 몸서리쳤지만 점차 산에서의 삶에 적응해 갔어요. 나무 열매와 뿌리를 캐 먹으며 덫을 놓아 작은 짐승들을 잡았지요. 춘복은 산에서의 삶을 통해 자연의 이치를 배워갔고 점점 더 사람보다는 자연을 믿게 되었답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산은 거짓이 없지. 춘복의 산막은 바위 절벽 아래 작은 계곡이 흐르는 곳에 자리했어요. 지붕은 띠로 엮고 벽은 흙으로 발랐는데 그의 손때가 묻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자연과 하나가 되어갔지요. 춘복은 그곳에서 산짐승을 사냥하고 산나무를 뜯어먹으며 살았답니다. 가끔 잡은 짐승의 가죽과 고기를 가지고 산 아래 마을에 내려가 소금과 쌀, 필요한 물건들을 받고 오는 것이 그의 유일한 사람살이였어요. 세상살이가 그리 달갑나? 여기가 좋지. 욕심도 없고 속이는 사람도 없고. 그는 종종 함께 지내는 까치에게 말을 건네곤 했지요. 춘복은 말이 적었지만 산짐승들에게는 가끔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들려주었답니다. 책 한 권은 늘 그의 침상 옆에 놓여 있었어요.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 책을 펼쳐들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떠올리곤 했지요. 그렇게 20해를 훌쩍 넘긴 세월, 춘복의 머리카락에도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덫을 놓고 활을 쏘고 나무를 해다가 불을 피우는 것이 일상이었지요. 하루는 늦가을 단풍이 곱게 물든 상각 무렵이었어요. 춘복이 늘 그랬듯 산속에 설치해 둔 덫을 확인하러 나섰지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이상한 기척이 느껴졌답니다. 큰 짐승도 아니고 작은 짐승도 아닌 뭔가 다른 것이었어요. 누구냐? 춘복은 활을 꺼내들며 조심스레 소리쳤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풀숲 사이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지요. 천천히 다가가 보니 자신이 설치한 덫에 한 여인이 걸려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인은 초라한 옷차림에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고 치마는 찢어진 채로 그녀는 춘복을 보자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였답니다. 살고 싶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만 반복했어요. 춘복은 난생 처음 이런 상황을 맞닥뜨려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사람을 잡으려고 덫을 놓은 것이 아닌데 그것도 여인을. 그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여긴 어떻게 올라온 것이오? 산길도 험한데. 춘복이 물었지만 여인은 살고 싶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그러다 문득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 들려왔답니다. 여인은 그 소리에 더욱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었지요. 춘복은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여인의 발목을 올가맨 덫을 풀어주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업고 자신의 산막으로 향했답니다.
여인은 가볍게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랫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것처럼 말이지요. 산막에 도착한 춘복은 여인을 바닥에 놓아주고 불을 지폈어요. 그리고는 말없이 상처를 치료해주고 물과 먹을 것을 내어주었답니다. 여인은 조심스레 물을 마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연이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춘복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그는 많은 것을 묻고 싶었지만 오랜 세월 혼자 살며 말수가 줄어든 탓에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랐답니다. 그래서 그는 그저 불꽃만 바라보았지요. 내일 떠나겠습니다. 덫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희가 말했지만 춘복은 그러시게라고만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산 아래에서 횃불을 든 사람들이 오르는 것이 보였답니다. 춘복은 조용히 연희를 깨워 숨게 했지요. 사람들은 밤새 산을 뒤지다가 새벽녘에 돌아갔어요. 그렇게 연희는 하룻밤이 아닌 여러 날을 춘복의 산막에서 지내게 되었답니다. 춘복은 말이 없었고 연희 또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나무를 뜯으러 다녔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지요. 다만 춘복이 사냥을 나가면 연희는 산막을 정돈하고 저녁거리를 준비해 두었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말없는 이해 속에 조금씩 가까워져 갔어요. 춘복은 어느 날부터 사냥한 짐승의 가죽으로 연희의 신발을 만들어 주었고 연희는 산에서 따온 열매로 차를 우려 춘복을 기다렸지요. 그들의 산막은 이전보다 따뜻해졌답니다.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산 아래 마을에서는 사냥꾼이 여자를 숨기고 산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이 누군가의 아내거나 딸일 것이라 생각했고 춘복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춘복이 마을에 내려가 물건을 바꾸러 갔을 때였어요. 마을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캐물었답니다. 산에서 여자와 산다지. 그게 누구의 딸인지 아느냐? 여자를 납치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이냐? 춘복은 대답하지 않고 마을을 빠져나왔지만 이미 소문은 퍼진 뒤였어요. 마을 장정들이 그를 미행하기 시작했고 산 주변을 서성이며 수색을 시작했지요. 춘복은 연희에게 상황을 알리고 두 사람은 더욱 조심스럽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연희는 춘복에게 자신이 떠나겠다고 여러 번 말했지만 춘복은 매번 아직은 위험하다며 그녀를 말렸답니다. 내가 여기 있으면 당신에게도 위험해요.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오. 짧은 대화였지만 그 말 속에는 서로에 대한 묘한 정이 담겨 있었지요. 춘복은 처음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느꼈고 연희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산막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밖에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춘복은 즉시 창밖을 내다보았고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밥그릇을 내려놓았지요. 포졸들이다. 관아에서 온 것 같소. 춘복의 말에 연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이제 끝인가 봐요. 제가 스스로 나가겠습니다. 당신까지 다치게 할 수는 없어요. 그 말을 듣자 춘복의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솟구쳤어요. 오랜 세월 홀로 살며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지요. 그는 조용히 연희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주무시오. 내가 그들을 막겠소. 하지만 말을 듣시오. 산막 뒤 동굴로 가시오. 그곳이라면 찾지 못할 것이오. 연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춘복은 그녀가 산막 뒤편 작은 동굴로 숨는 것을 확인한 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답니다. 문 앞에는 포졸 대여섯 명이 횃불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들 앞에 선 포교는 춘복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내가 사냥꾼 춘복이냐? 그렇소. 여자를 숨기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집 안을 수색하겠다. 춘복은 묵묵히 비켜섰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했어요. 만약 연희를 찾아낸다면 포졸들은 산막 안을 헤집고 다니며 물건들을 던지고 깨부쉈답니다. 춘복의 얼굴에는 냉정한 표정만 남아 있었지만 그의 손은 주먹을 꽉 쥐어 하얗게 변해 있었지요. 여자가 없는데도 소문이 있었던 걸 보면 누군가 내 놈을 음해한 것 같구나. 포교가 말했을 때 춘복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 포졸이 문득 산막 뒤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답니다. 포교님,
여기 발자국이 있습니다. 누군가 뒤로 도망간 것 같습니다. 춘복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지요. 포교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그를 꿰뚫어 보았답니다. 내 놈, 정말 숨기고 있었구나. 포교의 손짓에 포졸들이 춘복의 양팔을 붙잡았어요. 춘복은 저항하지 않았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연희의 안전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산 뒤쪽을 수색하라. 포교의 명령에 2명의 포졸이 산막 뒤편으로 달려갔어요. 춘복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지요. 얼마 후 포졸들이 연희를 끌고 왔답니다. 그녀의 얼굴은 흙과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이런, 정말 여자가 있었구나. 내 놈, 양반가의 여인을 납치했다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런 적 없소. 그저 덫에 걸린 사람을 도와준 것뿐이오. 춘복이 대답했지만 포교는 믿지 않았어요. 그의 눈짓에 포졸 하나가 다가와 춘복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답니다. 순간 춘복의 입에서 피가 솟구쳤지요. 그만하세요. 그는 잘못이 없어요. 제가 스스로 여기 숨은 것입니다. 연희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답니다. 포졸들은 2 사람을 각각 묶어 말에 실었지요. 그렇게 그들은 관아로 끌려갔어요. 관아로 가는 길은 춘복에게 너무나 낯설었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산을 벗어나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길가에 모여 그와 연희를 구경했어요. 그들의 수군거림과 손가락질이 춘복의 귀에 가시처럼 박혔답니다. 관아에 도착한 후 춘복과 연희는 분리되었어요. 춘복은 죄인을 가두는 곳에 갇혔고 연희는 다른 곳으로 끌려갔지요. 춘복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연희의 안전에 대한 걱정만이 가득했어요. 이튿날 포졸들이 그를 사또 앞으로 끌고 갔답니다. 사또는 높은 의자에 앉아 그를 내려다보았지요. 내가 산속에 숨어 사는 사냥꾼 춘복이라는 자냐? 그렇소. 여인을 납치했다고 하는데 어찌된 일이냐? 춘복은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사실대로 말했어요. 덫에 걸린 여인을 발견한 일, 그녀가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던 일, 그리고 그저 도와준 것뿐이라는 사실까지. 그의 차분한 목소리에 사또도 잠시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누구냐? 왜 산에 숨어 있었느냐?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그녀가 말하지 않았기에 그때 문이 열리고 연희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이전과 다르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말끔했지요. 사또는 연희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답니다. 너는 양반 김진사의 첩의 딸이 아니냐?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그렇습니다. 사또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더니 이내 탄식을 내뱉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사실 연희는 양반댁 첩의 딸이었지만 그 신분으로 늘 천대받고 살았답니다. 게다가 본부인의 조카가 그녀를 탐내어 강제로 취하려 했을 때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히게 되었지요. 그 일로 그녀는 집에서 쫓겨났고 그 조카가 보낸 자들에게 쫓기게 된 것이었답니다. 그 조카는 현재 어디 있느냐? 사또가 물었어요.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사또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포졸들을 불러 명령했어요. 김진사의 집으로 가서 그 조카가 어디 있는지 알아오너라. 그리고 이 일의 진상을 조사하라. 포졸들이 나간 후 사또는 춘복을 바라보았어요. 내 말이 사실이라면 너는 죄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인을 데리고 산 것은 법도에 어긋나는 일이니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너는 여기 머물러라. 춘복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감옥으로 끌려갔답니다. 연희는 관아의 다른 방에 머물게 되었지요. 사흘이 지나고 포졸들이 돌아왔어요. 그들이 가져온 소식은 놀라웠답니다. 그 조카는 도박과 사치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뒤 연희를 팔아 빚을 갚으려 했다는 것이었어요. 연희가 거부하자 그녀를 강제로 취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은 것이었지요. 지금은 그 조카마저 빚쟁이들에게 쫓겨 도망 다니는 신세라고 했답니다. 사또는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는 춘복을 불러들였지요. 이제 진상이 밝혀졌다. 내가 여인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녀를 도운 것이로구나. 춘복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에는 안도감이 서려 있었지요.
하지만 사또가 말을 이었어요. 비록 내 뜻은 선했을지라도 법도를 어긴 것은 사실이니 가벼운 형벌은 면할 수 없다. 그리하여 춘복은 매 20대를 맞았답니다. 그의 등에는 선명한 상처가 남았지만 그는 소리 하나 내지 않고 견뎠어요. 그리고 마침내 풀려났지요. 관아 밖으로 나온 춘복은 연희를 찾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또의 말에 따르면 연희는 이미 마을을 떠났다고 했지요. 그 여인은 이곳에 머물기 위험하다 하여 멀리 남쪽으로 떠났다. 내가 그녀를 도운 것은 고맙게 여기나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춘복은 무거운 마음으로 산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의 산막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지요. 포졸들이 수색하며 모든 것을 부수고 흩트려 놓았던 것이었답니다. 춘복은 터덜터덜 산막의 잔해 앞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느낌이었지요. 그동안 산에서 홀로 살며 지켜온 평화, 그리고 잠시나마 함께했던 연희와의 추억,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돌아올 수 없을 것만 같았답니다. 춘복은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더 이상 이곳에 머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춘복은 20, 30년 동안 지켜온 산막의 잔해를 정리하고 산 아래로 내려갔어요. 하지만 마을에는 가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숲 가장자리에 작은 움막을 지었답니다. 그렇게 월여가 지났어요. 춘복은 이제 사냥보다는 작은 밭을 일구어 농사를 짓기 시작했지요.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가끔은 연희와 함께했던 짧은 시간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곤 했답니다. 그래도 살아있다면 좋겠구나. 그는 매일 밤 별을 보며 연희의 안녕을 빌었답니다. 어느 날 춘복은 평소와 같이 작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해 서둘러 도구를 챙기던 그때 멀리서 누군가 그를 향해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답니다. 빗줄기가 굵어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발걸음은 어딘지 익숙했지요. 춘복 씨, 춘복 씨.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목소리에 춘복은 손에 들고 있던 호미를 떨어뜨렸어요.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답니다. 그가 알고 있는 그 목소리, 그가 그리워하던 그 목소리였지요. 연희. 비에 흠뻑 젖은 채 그의 앞에 선 사람은 바로 연희였어요.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더 건강해 보였고 옷차림도 나아져 있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그 맑은 눈동자는 변함이 없었답니다. 돌아왔습니다. 연희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춘복은 그저 멍하니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답니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연희의 물음에 춘복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움막으로 그녀를 안내했어요. 움막 안으로 들어온 연희는 주변을 둘러보았답니다. 움막은 산막보다 더 작고 초라했지만 그곳에도 춘복의 손때가 묻어 있었지요. 멀리 갔다 왔소? 오랜만에 춘복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먼 마을에 있었어요. 그곳에서 일도 하고 많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것이오? 연희는 잠시 주저하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답니다. 당신을 잊을 수 없었어요. 마을에서 일할 때도, 밤에 잠들기 전에도 항상 당신 생각이 났어요. 그날 포졸들이 당신을 끌고 갔을 때 제가 얼마나 무력했는지, 당신이 저를 위해 맞은 매가 얼마나 아팠을지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연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춘복은 말없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답니다. 당신은 제게 상처 입은 산짐승 같았어요. 말은 적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누가 저를 그렇게 바라봐 줄 수 있을까요? 누가 말 한마디 없이 저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요? 연희의 말에 춘복의 굳은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미소만으로도 충분했지요. 연희도 환하게 웃었어요. 함께 살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 당신 곁에 있고 싶어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살기 시작했답니다. 춘복은 밭을 넓히고 연희는 새로운 집을 짓는 일을 도왔지요. 그들은 예전처럼 많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집 주변에는 작은 텃밭이 생기고 달장도 생겼어요.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을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았지만
점차 그들의 존재에 익숙해졌지요. 가끔 춘복이 잡은 산짐승이나 연희가 기른 채소를 가지고 마을에 가면 이제는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사람도 생겼답니다. 사냥꾼 영감, 오늘은 무얼 가져왔소? 아주머니가 담근 김치는 정말 맛있더구려. 이제 춘복과 연희는 완전히 외톨이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서로가 있었고 조금씩 세상과도 화해해 나갔답니다. 어느 겨울밤 눈이 소복이 쌓인 대설 무렵이었어요. 춘복과 연희는 따뜻한 아궁이 불 앞에 앉아 있었지요. 연희는 무릎에 작은 천을 놓고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춘복은 사냥 도구를 손질하고 있었답니다. 춘복 씨, 연희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평소와 달리 조금 긴장된 목소리였지요. 우리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춘복의 손이 멈췄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보았답니다. 연희의 얼굴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하고 있었지요. 그래, 춘복은 짧게 대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어려 있었답니다. 그는 조심스레 연희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비로소 완전한 가족이 되었답니다. 이듬해 봄, 경칩이 지날 무렵 연희는 작은 사내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는 춘복을 닮아 눈매가 또렷했지만 연희처럼 밝은 미소를 지녔지요. 그들은 아이의 이름을 삼복이라고 지었답니다. 산에서 복을 받았다는 의미였어요. 이제 그들의 집에는 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답니다. 춘복은 아이를 업고 산을 오르내리며 자연의 이치를 가르쳤고 연희는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주며 세상의 따뜻함을 알려주었지요. 삼복아, 저 나무 보이느냐? 저 나무는 100년을 살았단다. 사람보다 오래 살았지. 그래도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고 열매를 주고 쉴 곳을 준단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란 그런 것이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을 때 비로소 존중받는 법이지. 춘복은 아들에게 자신이 살아오며 배운 지혜를 전했어요. 그의 가르침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답니다. 세월이 흘러 삼복이 자라면서 그들은 더 큰 집을 짓고 더 많은 작물을 기르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의 집은 산과 마을을 잇는 쉼터가 되어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가끔 들러 쉬어가곤 했답니다. 어느 날 늙은 나그네 하나가 그들의 집을 찾아왔어요. 놀랍게도 그는 연희를 쫓았던 양반집 조카였지요. 세월이 흘러 이제는 초라한 모습이 된 그를 보고 연희는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꼈답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어 용서를 비는 마음으로 찾아온 것이었어요. 한때의 어리석음을